저는 결국에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최대한 이 좌절감을 우리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번 달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새벽 부동산 공부반에서 정한 책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정한 책이 EBS 자본주의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 소치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소치님들도 같이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엔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은요,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 결국 물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첫 출발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은행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 했잖아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만큼 빌려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그 은행에는 그게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에서는 딱 요 정도만 돈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빌려줘도 됩니다라는 공식적 어떤 약속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10%다라고 하면요. 이 나머지 90%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처음에 은행에 누군가 돈을 맡겼어요. 그 사람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쵸?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기서 1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지급 준비율에 의거해서. 나머지 900만 원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되죠. 이 돈을 맡긴 사람은요, 통장에 1,000만 원을 맡겼다고 찍혀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돈이 여기 없어요. 근데 이 숫자상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내 돈이 여기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돈을 계속 맡기겠죠. 그러면 그 돈이 많아지면 은행은 딱 요 정도만 보유를 하면 되니까 그만큼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결국에는 은행은 이자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 이자.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은행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런 예시가 있어요. 어떤 섬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 섬에는요. 1억이라는 돈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 돈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돈을 빌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급 준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무조건 보유를 해야 돼요. 이만큼만 보유하고 이 사람에게는 9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9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섬에 돌고 있는 돈은 9천이 전부인데, 맞죠? 9천 전부인데 이 사람이 이 은행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돈을 발행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더 발행을 하게 되면 이 A라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끌어모아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계속적으로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똑같은 물건인데 내가 옛날에는 1,000원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이제는 이걸 2,000원 주고 사야 되고 아니면 3,000원 주고 사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시 많이 드는 것 중에 짜장면 있잖아요. 짜장면은 옛날에 정말 뭐 2,000원, 3,000원이면 사 먹었는데 지금 짜장면 사 먹으려면 6,000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짜장면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걸 살 수 있는 이 가격은 확실히 더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쵸?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 물건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율. 이게 낮으면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되죠. 많이 빌리겠죠. 그럼 이게 결국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겠죠. 결국 그게 유동성이죠. 근데 보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리게 되면요. 이 이자도 싸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생산적인 거 만들 거야라고 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걸 소비하는 데 많이 써요. 뭐 내가 차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꾼다던가 뭐 내가 여행을 많이 간다던가 뭔가 이렇게 소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결국 그게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금융위기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위기가 오게 되면 정부 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하냐면 이자율을 올리게 되겠죠. 저는 이 패턴이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리 인상 전에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자율이 워낙 낮았잖아요.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렸죠. 소비를 정말 많이 했죠. 정말 유동성이 넘쳐났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영원했느냐? 절대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렸고,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쵸? 인플레이션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자율을 올린 거죠.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결국에는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자가 비싸니까 사지 않는 거예요. 뭐든 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경기는 안 좋아지고 돈이 안 도니까 유동성은 안 좋아지고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금리 인하, 결국에는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결국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했을 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다 이게 연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의 기조는 이제는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소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내렸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내리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추후에 지금 하반기에 또 미국도 내리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거죠.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야겠죠. 이게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재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재비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게 고분양가. 앞으로 지금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이 중간중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영원한 상승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되는 이런 아파트들을 보잖아요. 한 10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요. 대부분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예전 가격보다는 결국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10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는 얘를 3억을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얘를 6억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돈의 가치는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는데 내 월급 근데 월급은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결국에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이 좌절감을 우리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결국에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니까 내가 계속 현금을 보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자산.
내 자산을 내가 하나라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지만 내 자산이 올라와 주면 그만큼 해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산도 우리가 절대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입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괜찮은 수요가 많은 곳을 잘 봐야겠죠.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요 책, 내돈내산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요 책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있어요. 저희가 찾아보시면. 그래서 영상도 너무 좋기 때문에 보시고 요거를 절대 혼자 보지 마시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와 꼭 같이 보세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갈 자녀분들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부동산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